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또 30분 뒤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 조율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정가 소식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30분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데요. 만나긴 만나는데 의제들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의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요. 네. 이제 그 다시 일정을 재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정부 여당에서 이제 국정화를 강행했다 해서 이제 야당이 거기에 반발해서 그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제 어떻게 할지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가 그때 야당이 이제 보이콧 하니까 사실 여당 단독으로 좀 진행시켜 갖고 약간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그 야당하고 원점에서 같이 시작할지, 그 진행된 부분을 뭐 인정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조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니까 본회의는 10일에 연다는 거에 여야가 그렇게 크게 의견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당론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틀 당겨서 그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를 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본회의 또 그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 미뤄진 셈이죠. 그런데 일단 본회의는 9일이나 10일 정도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양당 수석 그 부대표가 그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또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는 건데요. 크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꾸 만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다 못한 것은 또 내일도 만나서 또 협상을 하고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연합이 바깥에 장외투쟁했던 4일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여당의 단독 예산 심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함께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KFX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여야 간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국방위원장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야 간 의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아마 그 자체적으로도 조금 조율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노동개혁 문제랄지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눈에 닥친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사실 다음 주 13일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한이고 15일이면 또 연장했던 정개특위도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 이견만 가지고는 풀어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오늘 몇 가지라도 매듭을 좀 짚고 가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 검찰총장, KBS 수사장 인사청문회 일정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산적해 있는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이 사실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그 국회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빨리 자꾸 국회로 돌아온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나흘 만에 복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시점을, 복귀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빈손 쥐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항상 장외투쟁을 결정했을 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우선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고, 또 여론도 결코 그 정부 여당 편이 아니라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욱 중요한 문제는 투쟁 동력의 문제도 저는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로는 그 의원들 전부가 자기 지역구 지금 관리하고 내년 선거 준비하느라고 사실 여념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더불어서 또 예산 문제도 지금 12월 2일 날 자동으로 그냥 끝나게 돼버릴 수만은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서는 또 각자의 지역구 예산 또 야당이 필요로 하는 그런 꼭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 또 깎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무책임한 이 행태를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교과서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한마디로 저는 그런 그 취지의 반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문제도 역시 길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한 게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높아져 갖고요. 네. 찬성보다 무려 17%나 더 높게 나왔고요. 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야당 지지율이 올랐는가? 야당 지지율이 거꾸로 2%가 떨어졌다.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네.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난 한 주에 아마 이분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8월 말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것도 팩스로 입당 원서를 넣고 돈까지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원래는 요때 말이에요. 예. 한참 뭐 이제 그 상향식 공천을 한다, 뭐 국민 공천한다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당원 모으기 경쟁에 나서 가지고요. 하루에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입당 원서가 접수가 되던 때나 네. 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유명인이면요. 네. 이게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 사람을 입당시켜 줄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그때 하도 뭐 여러 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인지 그 실무자가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입당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언론에 알려지니까 당 사무총장이나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때 가서야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 김만복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입당했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 반응이 좀 재밌죠. 오죽하면 저 사람이 우리 당에 왔겠느냐. 우리 당에서 뭔가 희망을 느껴갖고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사람이 우리 당에 온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원서 내놓고 새정치연합 거기 가갖고 지원 활동하고 8월에 막. 입당 원서를 내고 10월에 또 야당에 가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예. 양다리 걸치고 뭐 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네. 그럼 이건 새누리당 입당 이후에 저 야당을 도운 거니까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 그 해당 행위로 이제 징계를 해가지고 제명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 이게 좀 우습죠. 거의 막장 코미디 수준이에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가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요즘에 코미디 프로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뭐 조만간 제명할 태세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몰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러니 처음에 환영했다가 얼마나 지금 당황하겠습니까? 네. 그 말을 이렇게 또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전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그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실은 이 정치를 더욱더 희화했고 또 그래서 더 조롱받는 정치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찌됐거나 입당 원서를 이렇게 팩스로 슬며시 넣을 정도의 네. 그 자신감도 아닌 그런 입장이라면 도대체 새누리당에 왜 입당을 했는지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입당원서 내고 당비까지 2개월분 지급한 분이 또 새정치민주연합 뭐 노무현재단 심포지움도 참석하고 네. 또 선거 지원까지 했으니 아마 역사적으로 헌정사상 뭐 이런 일은 국정원장 출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좀 정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뭐 하룻밤에 뭐 소동 정도로 끝나면 그만인데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정말 국정원 직원들 또 퇴직 직원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 자존심 뭐 어떻게는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에 수장을 다 했는가 참 네네. 거기에 같이 몸담았다는 게 아주 자괴심이 느껴지고 근데 국가정보원 진짜 과거에 그 원훈이 뭐였습니까?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네네네. 지금도 뭐 자유와 정의를 향한 뭐 무명의 헌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국가정보원 요원으로서는 중요한데 이 수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저는 부정적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당 내에서도 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누가 그랬는지. 인터뷰를 했는지.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요, 네. 이런 거물이 그걸 내려면은 새누리당의 누군가하고 사전에 그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거 팩스로 드리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 그건 뭐 그런 정확하진 그 않고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렇게 뭐 되는 뭐 단서는 전혀 나온 게 없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누구하고 접촉해서 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혼자 그냥 팩스에 집어넣었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거죠. 그 어떤 알겠습니다. 경우를 할지라도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네.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알게 된 그런 기밀들을 누설한 혐의로 또 네. 국정원에서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좀 자중자애하면서 그냥 후배들이 어떻게 잘 해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좀 조언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조금 그 남은 그 여생을 네네. 보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불쑥불쑥 알게 된 기밀들 얘기하고 네. 폭로하고 또 이제는 뭐 팩스로 슬쩍 새누리당 입당했다가 또 다른 뭐 행태를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마 국정원의 자체에 대한 신뢰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예. 많이 안타깝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퇴를 밝히면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러면 얘기만 안 했을 뿐이죠. 99%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새누리당 연찬해가지고 뭐 네. 총선 필승해갖고 뭐 선관위에 야당으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막 네. 했던 건데 이분이 워낙 그 고향이 말이에요. 예. 경상북도 경주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고요. 네. 거기 이제 그 경주 정씨인가 하여간 거기는요 지금도 그 저기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요 네. 정수성 의원이라고 정씨고요 그 전에 했던 정정봉 그것도 정씨고요 하여간 그 경주 정씨니까 그 분들이 하여간 배지를 잘 달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수성 현역 의원이 네. 조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섭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정정섭 장관이 거기를 노리고 사실상 사퇴한 거라고 대구 봐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경주가 더 유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은 경주를 원하는 것 같고요.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네네. 대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인은 일단 1차 희망은 경주로 하고 있는 걸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총선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에서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현역인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이 그대로 나온다면은 정의원과 또 맞붙게 될 여당 후보가 과연 누가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요, 네. 거기서 이제 17, 18, 그러니까 16, 17, 18 네. 내리 삼선한 박진전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네, 재선하고 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로 그냥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오래 그 털을 닦아온 거는 사실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요 종로가 사실은 새누리당이 거의 그 국회의원 때나 당선되던 곳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홍사덕 후보가 당시 2012년에 지금 정세균 의원한테 총선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대선에서도요.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보면요. 종로구에서 표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정몽준 후보랑 또 그 박원순 후보랑 보면 그때는 또 박원순 후보가 이겼는데 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종로구청장 선거도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뭐 사실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데 최근 보면 3연패를 큰 선거에서 3연패를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전 시장이 이거죠. 박진 선배님이 나가셔갖고 이길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3연패 했고 박진 선배 당신이 나가갖고 정세균 의원을 꺾는다는 그게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그냥 팽팽하게 불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현경입니다. 종로가 여당에서 야권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도 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심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전에 앞서 정정섭 전 장관이요. 총선 필승 건배사 외치더니 주 없다 그러고 뭐 선관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의 총선 필승을 결의하는 그런 건배사였던 모양이죠. 그리고 종로로 넘어가 보면요. 네. 정세균 지금 현 그 의원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야당 내부에서 이제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은 뭐 수도권이나 그밖에 어려운 지역으로 출마해라라는 그런 당의 이제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호남 전북에서 그 올라오셔가지고 유일하게 당선된 다선 의원이죠. 수도권에서 특히 정치 1번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재선에 성공을 하면 다시 대권에 도전하겠다. 또 이런 선언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의 바닥을 그 초선 의원과 같은 그런 결기로 뭐 모든 행사장 새벽에 뭐
그 관광버스에 인사하는 것서부터 네네. 초선과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로에선 초선이다 이런 자세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 새누리당이 어느 후보가 와도 저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다 이제 오세훈, 박진 두 후보군이죠. 그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서로 지난번에 단일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렬됐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애초에 단일화는 불가능하고요. 또 선거에서 공천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네. 특히 뭐 선후배 간에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그 본인의 비전을 밝히기보다는 엊그제 이제 강연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뭐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면서 네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종로에서의 어떤 출마를 그 염두에 두고 그런 포석들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 경선 절차나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에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종로의 싸움이 아마 20대 치열하게, 네. 20대 총선에 그 굉장히 치열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네.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대희 대법관이요. 거기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기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그 화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죠. 그러니까 뭐 연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안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금 박진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거물들 둘이 싸우는데 네. 거기까지 본인이 끼어들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학교를 다니던 네. 중학교를 나온 부산 쪽에 더 좀 더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또 관심이잖아요. 지금 뭐 노원병, 이준석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 그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었죠. 네. 지금 대항마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도전할 만한 인물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 얘기도 이제 요즘에 흘러나오고 있고 네. 또 그 보도를 보면은 본인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출마하고 싶은 네.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노원 이 지역은 뭐 상당히 또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주소 옮겨서 네. 열심히 또 하고 계시다고 예. 하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대선 여전히 또 대선 주자 군에 네네. 포함된 분이고 또 여론조사를 돌리면 순위 안에 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누가 대항을 해서 여기에 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네. 향후에 또 벌어질 2017년의 대권과도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분포도 달라진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강한 것 같죠. 그래서 관심이 꽤 집중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88년에요. 네. 이제 소선거구제가 되고 나서요. 7번의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여기는 딱 한 번만 지금 여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야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인데 네. 2008년에만 딱 한 번 여당인 홍정욱 후보가 그 당시 됐는데요. 네네.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게요. 예. 지금 얘기되는 거하고 삼자 구도였어요, 그때. 노회찬 후보가 나오고요. 또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이른바 야권 분열로 인한 어부지를 얻었고요. 네. 또 거기가 이제 그 노원구가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잖아요. 이제 그렇죠. 홍정욱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보가 좀 어필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딱 보니까요. 삼자 구도에다가 하버드 출신의 여당 후보. 그래갖고 2008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많지 이기면 않습니까? 대박이고요. 네.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요. 지면서도 이기는 선거, 어차피- 졌지만 네. 이기는 선거, 지면서도 더 정치적으로 크는 선거가 그렇죠. 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그런 게임이 되죠.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미래를 그러니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마치 같아요. 문재인 대표와 선거를 치렀던 손수조 네네.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